결혼 30주년 날 며느리가 말했다. 그 집은 창고 냄새 나잖아요. 나는 오경남 59세. 회계사 은퇴하고 집 한 채 남겼는데 그날 테이블 위 계약서를 찢었다. 된장국 냄새 속에 아내의 시계는 멈췄고 식탁 유리에 고추장 한 방울이 번지고 있었다. 한 번쯤 여러분도 물려주려던 무언가를 되물린 적 있나요?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했다. 창밖으로는 장맛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낡은 아파트 복된 습기가 가득했다. 신발을 벗으며 현관 안을 들여다보니 아내 영선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바람 따라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오늘의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노란 봉투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식탁에는 딸 연희와 사위 재현이 먼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반찬을 옮기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연희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엔 어딘가 긴장이 서려 있었다. 곧 아들 지우와 며느리 현주가 도착했다. 지우는 여전히 느긋했고 현주는 조심스레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사 속에서 나는 정중함 이상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 김이 흐릿하게 퍼지는 그 순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 너희한테 주려 한다. 지우야, 현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기반이 되었으면 해서.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연희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멈췄다. 현주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님, 감사하긴 한데요. 그 집은 좀 창고 냄새 나잖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거부감과 평가가 섞여 있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키득거리며 덧붙였다. 뭐 요즘 신축 아파트가 워낙 잘 나왔으니까 부모님도 이참에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연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작은 탁 소리는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고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눈엔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익숙하다는 듯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나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두께 안쪽에 넣어둔 계약서의 존재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내 오랜 수고와 인내 희생의 결과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그래, 나는 낮게 말하며 봉투를 열고 계약서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반으로 접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 찢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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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조각, 네 조각. 종이는 소리 없이 갈라졌고 테이블 위로 천천히 흩어졌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수저도 멈췄다. 아내는 식탁 한켠에 놓인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30년 넘게 차고 다니던 그 시계. 오늘 아침 문득 멈춰 있었다. 초침은 8시 42분을 가리킨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을 잃은 것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내내 현주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감정적이시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내 감정이 감정인지 판단인지 후회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방 안은 어둡고 습기가 벽지를 따라 배어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는 너덜너덜했지만 그 속엔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잊힌 숫자들 줄긋고 다시 계산한 흔적들, 아내의 메모와 딸의 낙서까지.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오래된 만년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제 진짜 기록을 시작하자. 마음속으로 되뇌며 나는 첫 줄을 썼다. 2017년 7월 계약서 파기. 이유 무시당한 진심. 바깥에선 빗소리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내 속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들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다. 식탁 위에 남겨진 된장국은 이미 식었겠지만 내 안에 어떤 것들은 이제 막 데워지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 위엔 한기처럼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다. 된장국 그릇을 들어올릴 때 국물 몇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닦았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거실 한켠으로 가더니 검은색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건 20년 전부터 써오던 가계부였다. 속지가 누렇게 바랜 그 노트의 안에는 검은 볼펜으로 한 줄씩 써내려갔다. 2014년 9월 지우 결혼예단 300만 원 이춘. 15년 6월 혜준이 첫돌 선물 80만 원. 2017년 아파트 냉장고 교체 110만 원. 나는 괜히 기침을 하며 물었다. 그걸 왜 다시 쓰는 거야? 아내는 한참 펜을 멈춘 채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없고 체념도 없었다. 나중에 봐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다시 펜을 들고 같은 글씨체로 적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 답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그녀만의 기억 장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숫자와 항목 사이에는 그때그때의 감정과 무게가 숨어 있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던 순간들, 짜증으로 덮인 대화들. 그날 오후 나는 잠시 바람을 쐬러 집 근처 노인정 앞으로 나갔다. 회색빛 하늘 아래 벤치 옆 커피 자판기엔 신제품 출시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기계는 여전히 낡고 삐걱거렸다. 나는 300원을 넣고 블랙커피 버튼을 눌렀다. 따뜻한 종이컵을 들고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 선생, 요즘 얼굴이 어둡네. 고개를 들자 유관석 어르신이 서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오래된 동대표 출신으로 말보다 눈빛이 먼저 말을 거는 분이었다. 나는 반갑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권했다. 가정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기록 그거 참 좋은 거야.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거든. 감정도 때론 기록으로 방어해야 돼.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콕 박혔다. 아내가 가계부를 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관계를 숫자와 날짜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일까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식탁 위 접시들을 닦고 있었다. 물기를 닦던 그녀의 손등엔 오래전 화상으로 남은 자국이 옅게 비쳐 있었다. 젊은 날 내 잘못으로 냄비를 엎질러 대었던 그 상처. 그 상처처럼 잊혀진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유 어르신, 혹시 법적 서명 같은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나는 멈칫했다.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의도가 느껴졌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계획된 질문처럼 들렸다. 무슨 일 하려고 나는 애써 무심한 척 물었지만 아내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조심스럽게 쌓고 가계부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뭔가 시작되었다.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으로. 자정이 막 넘은 시각이었다. 전화벨 소리가 허공을 찢었다. 벽시계의 초침은 멈춘 듯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식탁 위 미역국은 식은 채로 남아있었다. 아내가 몇 시간 전에 차려둔 반찬들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지우라는 이름이 떴다. 손끝이 찬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는 익숙한 힘을 잃고 있었다. 아버지, 저 망했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무게는 내가 평생 들어본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섰다.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은 얼굴에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투자했던 사업이 다 날아갔어요. 사기였어요.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아내는 묵묵히 물을 건넸다. 지우는 그 물을 마시면서 중얼거렸다. 현주도 애들 데리고 친정 갔어요. 당신들 덕분에 얻은 집인데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식탁 위 한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 없는 시선은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곧 유관석 어르신을 찾아갔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셌고 노인정 근처에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르신은 여전히 커피 자판기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 선생 무슨 일로 이 시간에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법적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안경을 벗고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 행위는 짧은 침묵처럼 느껴졌다. 그래 돕지. 다만 너도 이 기록의 무게를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창원 중심가의 낡은 건물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다. 책상 위엔 오래된 잉크 냄새가 퍼져 있었고 종이 위로 붉은 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2억 5천만 원 이 금액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명시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서류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넘겼다. 그녀의 손에는 붓자국처럼 오래된 상처가 옅게 보였다. 연희와 재현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연희는 복사된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무엇보다 조용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 하나, 숨결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은 오히려 지우보다 단단해 보였다. 마침내 지우가 펜을 들었다. 그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울지 않았지만 손끝이 울고 있었다. 사인 후 그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희 누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우야.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다. 너 스스로와의 약속이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말한 문장의 진짜 뜻은 굳이 풀지 않아도 알 것이다. 서류를 정리하며 유 어르신은 작게 말했다. 이젠 아이들 대신 어른들이 움직일 시간이야. 그 말이 마치 장례식장에서 울리는 나직한 종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책임이 이 방 안의 공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가 사무소를 나설 때쯤 가을 바람이 붉은 단풍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 단풍잎 하나가 구겨진 채 바닥을 도는 걸 보며 생각했다. 이 계약서도 단풍잎도 손끝 하나로 쉽게 찢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찢어진 흔적은 오래 남는다. 김장을 하겠다는 연희의 전화는 평소보다 이르게 걸려왔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김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김장을 빌미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날, 딸은 언제나 일찍 전화했다. 2020년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하얀 눈은 오지 않았지만 기온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 서늘했다. 그런 날 부엌에는 된장찌개의 향이 은근히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 향에 낯선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냄새. 묵은지와 다시마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눈물 냄새 같았다. 연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바삐 움직였다. 재현은 물김치 담그는 법을 유튜브로 검색하며 곁에서 재료를 정리했다. 나는 잠시 등을 돌려 식탁에 앉았다. 그때였다.
아내가 어디선가 꺼낸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투명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한 조각씩 테이프 끝에 붙인 후 하얀 벽지 위에 조각들을 이어붙였다. 지우 명예 2020년 3월 1일부로 전세권 이전 무상증여. 산산조각난 문장이 테이프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아내는 테이프를 한 번 더 눌렀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기억도 복원돼야 해.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 잊혀지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찢었던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관계였다. 그 찢긴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이려는 건 어쩌면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 순간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다. 지우였다. 아버지 급한데 500만 원만 더 가능하실까요? 나는 화면을 끄고 다시 놓았다. 지훈이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부탁이야. 이번엔 문자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붙여놓은 계약서 앞에 가만히 섰다. 그 옆에서 연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우리가 그 집 지키면 되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간장에 절인 무 한 조각이 입속에서 천천히 풀어지던 오래된 감정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말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다. 부엌 안엔 연희의 송을씨가 적힌 메모가 붙었다. 찢어진 계약서 한 구석 가장 바랜 조각 위에 덧붙인 작은 종이 한 장. 우리가 여기 계속 있을게요. 그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끝의 획은 살짝 삐뚤었다. 마치 이 집의 벽지처럼, 이 집의 관계처럼. 그날 저녁 유관석 어르신의 메모가 우편함에 도착했다. 신탁 준비 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이 적힌 A4 용지 한 장. 그는 늘 말보다는 문서로 감정을 전달했다. 메모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은 흩어져도 기억은 하나로 남아야 한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붙여진 계약서 아래에 또 다른 종이를 덧붙였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탁 준비 서류 종이는 흔들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병실의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수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말은 잘 나오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뇌졸중 경고라 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혀는 무겁게 굳어 있었다. 생각은 또렷했으나 소리는 닿지 않았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묻고 있었다. 누가 남을까? 이 가족에서 진짜로 남아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루 전 지우의 파산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탁도 차려지지 않았다. 거실엔 묵은 김치 냄새만 돌았다. 그날 밤 가슴이 조여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쓰러졌다. 지금 내 앞엔 투명한 수액병이 매달려 있고 그 옆에 무표정한 아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액 상태를 확인하고 병실 벽에 걸린 시계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시간보다 사람을 더 오래 지켜본 눈빛이었다.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병원 서류 봉투를 꺼냈다. 병원비, 전액 처리했어요. 앞으로도 입원 중 필요한 건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돌렸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연희의 손목엔 오래된 핸드백이 걸려 있었다. 거기엔 묵은 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나의 발등을 덮은 담요를 정리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말보다 컸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지우였다. 그는 머리를 길게 숙이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벌써 촉촉했다. 아버지. 그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게요.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죠.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엔 묘한 간절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침대 옆 창밖엔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팩스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유관석님 성함으로 온 문서입니다. 아내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퇴직연금 활용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메모의 맨 아래에는 유 어르신의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노년의 가치는 돈보다 선택의 무게에 달려 있어. 아내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람을 막기 위해 창을 닫았다. 창문이 닫히는 소리에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그녀는 내 옆으로 돌아와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경고, 용서와 분노가 뒤섞인 어딘가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다시 수액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미약하게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침대 옆 탁자 위였다. 그 위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신탁 설립 동의서. 제목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누구도 아직 그 서류에 대해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서류는 내 마지막 의지였다. 말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다. 나는 아직 이 가족의 기억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회복 후 처음 맞은 따뜻한 봄날 거실엔 햇살이 하얀 커튼을 투과해 들어오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주말 오후. 나는 모든 가족을 불렀다. 아내는 말없이 차를 내렸고 연희는 혜준의 옷깃을 정리하며 거실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거실 벽엔 여전히 찢어진 계약서가 투명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그 위에 새로 출력된 계약서 복사본이 덧붙여져 있었고 두 장 사이엔 세월과 선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제 마지막 서명을 하려고 한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신탁 설립 계약서.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힌 제목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이건 재산에 관한 게 아니야. 이 집, 이 돈, 이 기록들. 결국 다 기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야.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잉크펜을 들었다. 조건 없이 서명할게요. 그녀는 서류의 오른쪽 하단에 조용히 사인을 남겼다. 옆에 앉아있던 재현도 별말 없이 뒤따랐다. 부부의 서명은 나란히 놓였고 글씨엔 미묘한 떨림이 없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왜 전 빠져 있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믿음은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다. 넌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 않니? 지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눈빛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인데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관석 어르신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느릿한 손길로 안경을 고쳐 쓰고 증인 서명란에 펜을 들었다. 오 선생 기억하게. 믿음을 잃으면 이름도 사라지는 법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필체로 사인을 남겼다. 정적이 흘렀다. 혜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나중에 이 집 내 거야 모두가 잠시 웃었지만 지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아내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찻잔 2개를 꺼냈다. 그녀는 묵묵히 차를 내렸다. 잔 속에 회전하는 차시피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혜준을 무릎에 앉히고 살짝 귀에 속삭였다. 이 집보다 더 귀한 걸 지켜야 해. 혜준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안엔 긴 세월의 무게, 상처의 흔적, 그리고 묵은 화해의 기운이 어렴풋이 스며 있었다. 2023년 여름의 어느 날 오후 매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복림동의 늦여름 공원. 그 애가 돌아왔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낡은 운동화, 그리고 두 손엔 감귤 상자 하나. 이건 제주에서 직접 따왔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귤 껍질에서 풍기는 시큼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문득 오래된 겨울. 어느 날 아내가 담가둔 귤청 냄새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아침 연희는 딸기잼을 만들었다. 식탁 한켠엔 잔잔한 붉은빛 유리병이 햇살에 반짝였고 집안엔 오랜만에 달콤한 기운이 퍼져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잼을 바른 식빵을 조심스레 놓았다. 내 쪽으로는 2장, 그의 자리엔 1장. 지우는 말없이 설거지를 도왔다. 물소리는 낮았고 싱크대에서 흘러나오는 찬물의 소리만이 조용한 주방을 채웠다. 연희는 그에게 수건을 건넸다. 아무 말 없이, 대신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엔 평가도 냉소도 아닌 기회 하나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산책을 나섰다. 집 앞 공원 벤치 그가 따라왔다.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그 감귤 상자가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넌 지금 누구를 지키고 싶냐? 내 물음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매미 소리 사이로 바람이 불고 나무짚이 흔들렸다. 저 자신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오래된 죄책감과 조금은 성숙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뭔가 결정이 내려진 것도 용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한 걸음을 내디딘 것. 나는 등을 돌리고 걸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처음이었다. 나를 향한 그의 손길이 요구가 아닌 이해로 닿은 건.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엔 아내가 정리한 그날의 조용한 흔적들이 있었다. 잔이 씻겨 있었고 딸기잼 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벽엔 여전히 찢긴 계약서와 그 위에 덧붙여진 서류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집 안에서 나는 조용히 금고를 열었다. 금속성이 가볍게 찰칵 울렸다. 그 안엔 오래전부터 보관해둔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엔 나중에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꺼냈다. 편지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유관석 어르신의 필체였다. 믿음은 말로 남기지 마시게. 차라리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가시게. 가족은 결국 침묵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법이니. 나는 그 편지를 다시 접고 봉투를 그대로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금고를 닫으며 무언가가 비로소 원형을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완성은 아니었지만 집안엔 오래간만에 돌아온 것들이 있었다. 감귤 냄새, 잼 냄새, 그리고 따뜻한 손길 하나. 2024년 봄 맑은 하늘 아래 가족이 조용히 모였다. 오늘은 아내 어머니의 길. 거실엔 흰 국화꽃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주방에선 미역국이 자작자작 끓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둔 채 식탁에서 조용히 국을 떠먹었다. 연희는 혜준의 입을 닦아주고 있었고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말없이 먹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그 자체로 충분했다. 식사 후 아내는 벽 한가운데에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엔 오래전에 찢었던 계약서 조각이 말끔히 정리돼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 종이는 이제 재산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혜준이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이 집 나중에 살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 네가 정하는 거야. 지우는 말없이 가방에서 복사본 계약서를 꺼내 액자 옆에 놓았다. 말없는 행동 하나가 때론 수천 마디보다 깊었다. 그 순간 유관석 어르신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계약서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걸 누가 어떻게 여느냐야. 열쇠는 도구일 뿐 마음을 여는 게 진짜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 위에 있던 작은 열쇠를 들고 연희에게 건넸다. 햇살에 반사된 금속 광택이 방 안에 잠깐 빛을 던졌다. 그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이 집을, 이 기억을, 이 규칙을 이어갈 약속이었다. 아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첫 눈물이었다. 모든 것을 지켜봐온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놓은 순간이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남은 건 따뜻한 무게 하나뿐이었다. 커튼 틈 사이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들이쳤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찢어진 계약서는 이제 더 이상 문서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 가족이 다시 배우고 다시 연결되기까지의 여정이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어떻게 건네느냐로 기억되는 법이다. 가끔 다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진짜 건널 다리를 알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혹시 삶이 준 두 번째 열쇠를 받아본 적 있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좋았다면 채널도 함께 지켜주세요.